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전남 경찰들의 일탈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남 구례경찰서 간부급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적발됐는데요.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들의 음주운전이 올해만 벌써 3번째 적발됐습니다. 한두 달에 한 번꼴로 음주운전을 한 셈인데 음주운전을 적발해야 할 경찰들이 왜 이럴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년 전쯤에는 전 전남경찰청장이 사건 브로커에게 인사청탁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고요. 최근엔 전남경찰청 산하 여수경찰서에서도 승진을 위한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남경찰청이 수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이런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전남경찰 전체의 수치가 아닐 수 없는데요.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사명감이 요구되는 직업이 경찰이죠. 그래서 자부심도 큰 직업 중 하나일 테고요. 강력한 쇄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다시는 경찰 스스로 입지를 깎아내리는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뉴스 브리핑, 이슈책, 정치 한판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6월 10일 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먼저 사건 사고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오늘 여수 국가산단 금호석유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새벽이죠. 3시 30분쯤 여수 평여동 금호석유화학 1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서 약 2시간여 만인 오전 거의 5시 24분 완전 진화가 됐고요. 예.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층 건물 2,381제곱미터와 전기제어실 700제곱미터가 전소가 됐습니다. 또 차단기 패널 등이 불에 타는 피해도 발생을 했고요. 소방당국은 건물 2층 공장 가동을 위한 전기 공급 설비가 있는 전기 제어시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회사 측은 화재 복구에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생산 등 제품 출하에도 큰 차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회사 관계자는 현재 여수 국가산단 불황으로 가동률이 65%인 상황에서 화재가 난 1공장은 멈추더라도 2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창고에 한 달 분량의 그 재고도 있기 때문에 제품 출하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또 현장만 정리가 된다면 곧바로 정상적인 조업이 가능하고 피해도 미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산단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소식에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또 큰 생산에도 차질이 없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여수 어민들이요, 항만 내 폐류 채취 허가를 두고 여수 해수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수 지역 어민들이 여수 종포 등 구항 해양 항만시설 구역의 키조개, 개조개, 해삼 등 자연산 폐류 채취 허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여수 지방해양청은 인근의 여객터미널과 항로라는 이유를 들어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조개 채취를 요구하고 있는 곳은 장군도를 기점으로 종포지선 일부와 또 돌산공원 인근에 있는 백초지선 총 5.2헥타르 구간이거든요. 예. 이 지역은 그 조업이 금지된 해역이지만 개조개와 새조개의 분포 밀도가 높은 것으로 목포대 용역 결과 조사가 됐습니다. 자원이 꾸준히 형성이 돼서 지속적인 어획 관리가 필요한 해역이라고도 목포대는 밝혔는데요. 예. 또 최근에는 그 어민들이 그 수산자원 고갈로 어려운 상황에 그런 놓여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여수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조업 허가를 요청하는 건의서와 진정서를 계속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계기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여수시는 수산자원 관리 수면을 해수청에 건의를 했지만 다양한 선박이 항해를 하고 있고 수로가 좁고 수심이 얕아 강한 조류의 흐름을 이유를 들어서 불어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반면 어민들은 이 항에 대한 목포대 실태 조사 결과 적집 판정을 받고 여수시에 수산자원 관리 수면을 신청했지만 해수청이 사용 승인을 불허한 상태로 어민 소득을 저해하고 있다. 그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허가가 나면 자원이 고갈되고 가뜩이나 힘든 수산업계와 어민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참고로 여수 지방해양수산청은 인근 여수 묘도지선과 광양 고략돈지선, 또 여수 삼간도, 신덕 어촌계 등의 2010년부터 폐류 채취 허가를 내줬거든요. 그래서 어민들은 좀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런 입장인데, 다른 국가 어항에도 일시적으로 조업이 허가된 전례가 있는 만큼 자기들이 신청한 그쪽도 허가를 내줘야 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해수청을 상대로 집회와 시위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여수 장군도를 기점으로 종포지선 일부 또 돌산공원 인근에 있는 백초지선을 상대로 조개 채취를 요구하고 있는 어민들과 또 이를 허가해주지 않고 있는 해수청과의 갈등 상황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주택 매입 수요 대비 공급 과잉을 겪고 있는 광양시가 29개월째 미분양 관리 지역에 포함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6월 미분양 관리 지역을 광양시를 포함해 경기도 평택시, 경기 이천시, 울산 울주군, 강원 강릉시 등 모두 5곳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미분양 세대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거나 또 해소가 저조되거나 미분양 우려 지역 가운데 1개 이상 충족이 됐을 경우에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해오고 있거든요. 예. 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분류가 되면 주택도시공사 분양보증, PF라고 그러죠. PF 발굴을 위해서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상당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규 분양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광양시는 준공 후 미분양 적체 물량이 3년째 고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3월 말 기준 미분양 물량은 3,903가구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또 광양시는 도내에서 외곽 택지 개발이 가장 왕성한 도시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광양에 연산 4만 5천 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준공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 율촌 산단에서 전구체 공장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광양 전구체 공장은 기존 포스코 퓨처엠 광양 양극재 공장 부진에 총 22,4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이 됐고요. 예. 공장에서는 연간 4만 5천 톤 규모의 전구체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기차 50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하고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구체는 LG에너지 솔루션과 제너럴 모터스, GM의 배터리 합작 법인인 얼티엠셀지에 공급이 돼서 양극재 제조에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전구체를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이게 뭔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전구체는 원하는 구조의 물질이 되기 전 단계를 통칭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산업에서는 양극재가 되기 전 단계의 물질을 의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광양 공장에서 생산한 전구체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미국 외국 우려기업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고순도 황산니켈을 포스코 그룹 내에서 공급을 받아서 생산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자체 기술로 만든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광양 전구체 공장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전구체 공급망 구조를 변화시킬 핵심 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예. 포스코는 니켈 공급망을 구축한 것에 이어서 이번 전구체 공장 준공으로 원료, 반제품, 양극재에 이르는 작업 체제를 완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이슈체커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이슈 어떤 이슈를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이순신 장군의 면모가 곳곳에 서린 진남관 10년 만의 기다림 끝에 돌아오다입니다. 자, 전라 좌수영 본영으로 사용한 국보 진남관이 보수 공사를 마치고 문을 드디어 열었습니다.
갔다 오셨나요? 네, 이제 직접 올라가면서 사실 계단에서부터 좀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올라갔어요. 입구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그래 이 느낌이었지 하고 추억이 소환되더라고요. 단청과 푸른 하늘 또 펼쳐진 바다까지 한눈에 담으면서 또 느껴지는 바람이 있거든요. 예. 정말 여유를 느끼게 충분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있었는데요. 이 진남관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해설사들이 또 다시 설명하면서 이순신 시티 투어가 진행되고 있고요. 예. 단체로 또는 개인으로 방문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이야기 담아봤습니다. 특히 여수 시민들 너무나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새로이 단장이 돼서 옛날 구건물보다 훨씬 예쁘게 된 것 같고 목조로 된 기와 건물로서는 우리나라 최고다는 거. 역사의 길이 남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좋죠. 딱 새로 복원됐잖아요. 제가 시집 볼 때는 이것도 망해로도 없었어요. 딱 봤을 때 멋있어요. 너무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관리도 깨끗하게 잘 돼 있는 것 같고 역사적인 고증도 돼 있는 것 같고 그 모형이나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것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50년 전에 배웠던 역사를 되새기는 그런 맛도 있고 또 이순신 장군의 어떤 업적을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됐고. 여수 시민들의 어깨가 좀 올라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자, 여수 역사의 정체성을 담아낸 랜드마크인 이곳이 10년 전에 한참 전입니다. 보수에 들어갔던 이유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남쪽의 왜구를 진압해서 나라를 평안하게 한다라는 뜻이 담긴 이 진남관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지방 관아 건물 중에서 가장 큰 건물이거든요. 예. 근데 그만큼 오랜 세월 때문에 건물이 뒤틀리기도 하고 또 집안 하부 침식 등 이런 구조적인 안전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2015년 12월 9일 보수공사에 들어갔는데 건물 전체를 해체해서 보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건물 전체 하나하나를 다 해체를 해서 맞아요. 다시 재조립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와. 네, 그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예. 195억 원을 투입해서 현대의 기술을 빌려 최대한 원형을 복원했다고 합니다. 진남관은 이제 재개장을 해서 이용이 가능하지만 동문 쪽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죠. 그렇죠. 이 전라 좌수영 동원 복원지 그리고 역사 문화공원 그 뒤편으로 삼도수군 통제역 옛 성터까지 이제 조성될 계획이거든요. 그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여수시 문화유산과 구태호 관리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그 진남관을 해체한 결과 초석 70개, 목자재 6,000개가 나왔고 복원 과정에서 최대한 다시 사용하였습니다. 보수 공사를 통해 기둥 68개를 70개로 원형 복원하고 기존 낡은 기둥 10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일제가 훼손한 기둥 2개를 다시 세우고 대들보 역할을 하는 대량 16개 중 1개와 전통 방식으로 구운 기와 54,000장으로 지붕을 교체했습니다. 이처럼 그 원형을 최대한 복원하면서 기울어진 기둥과 휘어진 처마를 바로잡음으로써 방문객들은 더 웅장하고 큰 진남관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판을 다시 처음에 편행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부우돼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온판은 박물관에 전시를 할 예정이고 제작해서 다시 편획을 할 예정입니다. 와, 기둥, 재료 이런 것까지 다 분해를 해서 새로 재조립을 했는데 최대한 그 옛 건축 재료, 자재 이런 것들을 훼손하지 않은 채로 최대한 좀 살렸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만큼 또 재료 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기존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새로 구해서 그렇죠. 보완을 해야 됐을 텐데. 네, 2개의 기둥이 일제시대 때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 다시 복원하는 과정도 있었고 이제 기존의 재료를 재활용하는 게 첫째 목표이긴 하지만 기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름이 70에서 80cm 정도 되는 두께의 국산 소나무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걸 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잘 구해주셔서 네. 완성이 좀 멋지게 됐습니다. 자, 앞으로 진남관의 관리 또한 중요해 보여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런 흰개미에 의해서 기둥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또 단층 등 이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최대한 원형을 계속 보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또 이 진남관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먼 곳에서부터 좀 찾아오신 분들도 있다고요. 네, 이 이순신 시티 투어를 신청해서 곳곳을 좀 더 깊이 있게 찾아오신 분들도 있고 또 예전의 모습과 비교하고 싶어서 찾아오신 분들 또 관광객들 의정부, 광주, 전주 정말 각곳에서 오셨는데 오늘 평일인데도 네, 이렇게 정말 무엇으로 여수를 기억하고 싶어하는지 이분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광주에서 왔습니다. 보수 들어가기 한 2년 전에 왔던 것 같아요. 조명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옛날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보는 눈이 진짜 편하네요. 예전에는 엔틱했다고 약간 고풍스러운 것이 강했는데 그것은 좀 줄은 것 같은데 굉장히 모던하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구나. 이 전라도 쪽에서 이렇게 전주에는 객사도 있고 광안루도 있고 뭐 쭉 있잖아요. 호남 쪽에서는 제일인 것 같아요. 관광 그 벨트로 딱 연결돼서 좋겠네요. 너무 새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놀랐어. 조선시대 때도 딱 이런 느낌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바다가 다 한눈에 보이니까 수군들을 통제했나 이런 거 하기도 편할 거. 바람이 너무 많이 잘 불고 해서 누가 와서 있든 기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때. 밤에 야간 개장해도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요가나 명상 같은 프로그램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수군 총대사 뭐 복장이라던가 그 경복궁 같이 좀 대여를 하는 샵들이 있으면은 와서 여기서 사진 엄청 찍고 가실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새로 지어놔서 그런지 뭔가 좀 새 건물 같아 보이긴 하나 봐요. 네, 진남관의 기둥이 사실 그동안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예. 근데 시에 따르면은 이 난간의 원형이 손상돼 있던 부분인데 그걸 바로 세우고 또 단청과 기와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세련돼 보인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 때문인지 또 이런 단층을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놀라워하는 부분이고 이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진남관을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젊으신 분 같은데 목소리상으로는 네. 체험거리가 풍부해지면 좋겠다. 네. 뭐 한복 입는 행사처럼 뭐 수군 복장이나 혹은 뭐 요가, 명상 같은 프로그램도 진남관을 활용해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아주 여수시가 들어야 될 것 같은 꿀팁을 또 주셨습니다. 네. 특히 주변 상권에서 기대감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네, 또 10년간 기다린 이런 재개관을 축하하면서 골목과 역사를 잇다라는 주제로 지난 토요일에 진난상가에서 이런 주말 행사를 진행했어요. 뭐 직접 수사복 의상을 체험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찾는 분들이 늘어나서 큰 도움은 됐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네. 예. 하지만 그날 워낙 경기가 좀 좋지 않기도 했고 또 임대가 붙은 상가들도 늘어나다 보니까 다각적으로 진남로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나와야 하지 않나 이런 걱정도 큽니다. 토요일 날 그 매출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제일 잘 나갈 때 매출 있잖아요. 그 정도로 좀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 도움이 된 거죠. 먹는 데는 상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오히려 가게나 그런 데는 현지 사람들이 안 나와버린대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보다는 관광객 위주로 좀 업종이 변하고 있다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6월 달에 주변에 행사들이 좀 준비되고 있다고요? 진남관에는 전통을 이어가는 축제가 격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13일부터 15일까지 2025 마이케 페스타인 여수가 진남관 인근에서 이런 시립국악단의 행렬로 시가 행렬까지 진행되고 20일과 21일에는 또 여수 국가유산 야행이 진행됩니다. 예, 앞으로의 콘텐츠 개발도 중요해 보이고요. 또 10년 만에 재개관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보존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 오늘 10년 만에 개관한 진남관 소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지방분권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나와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예, 두 분 오늘도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동용 위원장님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 여순 사건 관련한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예. 저희가 대리해서 제기했던 사건 중 일부가 이번 이제 곧 1심 재판 결심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잘하면 아마 7월 달 정도에는 선고도 나올 것 같은데요. 계속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순 사건 소송 관련된 부분 힘써주고 계시다는 근황 주셨고요. 천 대표님께서는 요즘에 그 순천 지역에서 천하람 대표가 여전히 순천에 관심이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물론 관심이 많이 있고요. 제가 아무래도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게 전국 내지는 중앙당을 챙겨야 돼서 순천에 예전만큼 자주 가지는 못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많이 좀 변한 것이 아닌가. 순천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게 맞나. 예. 네.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요즘도 사실은 국회에서도 우리 순천시나 또 넓게는 전남도의 사업이나 예산 관련해가지고도 자주 소통하고 예. 제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항상 우리 순천을 위해서 제가 순천의 두 번째 국회의원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제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일주일 됐습니다. 그동안 주요 인선, 비상경제 점검 등 숨가쁘게 돌아갔는데 이재명 정부의 일주일 동안의 점수는 몇 점 주시겠습니까? 서동영 위원장님. 예, 이제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정부이기 때문에 임기 개시 후에 할 일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 그리고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인사를 순차적으로 단행하고 현재의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여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기본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대통령이 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하는 의미의 정상적인 권력 의지를 가진 지도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워낙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대통령 놀이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에 충실한 업무 처리가 우리에게 오히려 생소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하자면 지금은 이제 비정상에서 정상 모드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정상의 업무 프로세스를 무리하지 않게 이어가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또 딱히 점수를 매기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저는 기본의 기본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고 있다. 기본의 기본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 답을 주셨고요. 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이재명 정부의 첫 일주일. 사실 좀 아쉬운 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서동영 의원님 말씀처럼 인수위가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신속성을 어느 정도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논란들이 벌써부터 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본인을 대리했던 분을 임명하려고 지금 지명을 하려고 한다든가, 그 다음에 국무총리나 이제 그 외에 주요 어떤 인사들도 보면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그 전에도 굉장히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그 친명 팬덤의 지지를 많이 받으면서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 또 상임선대위원장 하면서 다른 진영을 공격하는 최전방 공격수의 위치에 있던 분이거든요. 이런 분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본인 진영에 좀 갇혀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건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선 이기셨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아주 큰 당이기 때문에 야당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거는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통합과 또 협치 이런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 더 잘 실천하신다면은 저는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서울고법 형사 제7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른 조치라고 했는데, 자, 이게 그럼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관련 재판을 전부 다 올스톱하는 거다. 이게 그렇게 봐야 할까요, 서동영 위원장님?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심을 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그렇게 의사표시를 한 거죠.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재판을 열지 않겠다. 저는 그런 의사표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 단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국민이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의 내용을 모두 알고도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고요.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면서 기존의 재판을 그대로 받고 재판 결과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말하자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기가 좌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주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거여서요. 예.
법원이 대통령 임기 중에 진행되던 공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건 국민의 추정적 의사를 살핀 결과로서 타당한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여러 개인데 이 재판의 계속 진행 여부를 각 재판부에다 맡겨두다 보면 하급심 법원들이 굉장히 좀 그 판단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행태로든 대법원이 판단을 해서 대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하급법원들이 재판 진행 여부를 좀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이제 재판을 미뤘다고는 하지만 이게 최고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다른 법원들이 따라하기는 좀 쉽지 않은 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나름 각 재판부들이 판단하면 되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과 결정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그럼 서동용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대법원이 뭔가 조치를 지금 해야 한다, 뭔가를 제안하고 공표해야 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게 대법원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다른 재판에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따로 기준을 정해서 제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아는데 그래서 어쨌든 방법을 찾아보면 대법원의 판단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결정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구체적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는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현실적인 부분들, 경호라든지 불출석 시에 사실상 제재를 하기 어렵다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 결과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사실은 법원이 재판을 중단하지 않는 경우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입법을 하려고 지금 턱밑까지 준비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이거를 뭔가 입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강제적인 형태로 재판이 중지되는 것보다는 법원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중단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조금 더 사법부의 위신이나 어떤 독자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지 않았을까 싶고요. 서 의원님 말씀에 원론적으로는 공감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법원 같은 경우는 사건이 자기 법원에 와 있지 않을 때 사건에 대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대법원에 사건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지. 사건이 와 있지 않은데 하급법원에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양형 기준이나 뭔가 기준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개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얘기하는 거 조금 우리 제도상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다음으로 굉장히 대표적인 법원이고 또 다른 법원들에서도 굳이 여기서 더 혼란을 일으켜서 뭐는 진행하고 뭐는 진행 안 하고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법원에서 일관성 있게 재판을 중단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하급 법원들도 서울고법의 결정을 좀 따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군요. 네, 어느 정도 참고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를 두고 보수 진영에서는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어쩌면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2017년 대선 때 당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진행 중이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의 굉장히 많은 분들, 지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입다퉈서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이 돼도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84조는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친민주당 성향의 많은 헌법학자들도 재판은 중단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그때 내놨습니다. 다 한 언론이 그분들한테 지금도 같은 의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몇몇 분들은 비겁하게 답변을 회피하고 어떤 분은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지 않냐, 현실적으로 못한다라고 말을 바꾸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논란은 결국은 민주당과 친명계의 내로남불과 위선 논란이 근본적인 것이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법치주의라는 것이 원래 민주주의 하에서는 되게 불편한 겁니다. 뭐냐 하면
굉장히 인기가 좋은 사람, 국민들이 봤을 때 아주 뭐 정말 존경할 만한 인물도 잘못을 했으면 처벌받아야죠. 우리가 법치주의라는 거는 인기 투표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에서 저도 법원의 결정으로 받아들입니다만은 극단적인 경우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도 대통령이 되게 되면 어쨌든 5년간은 처벌받지 않고 지나간다. 그럼 나는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인기를 얻어서 대통령이 돼야겠다.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이건 우리 법치주의에 굉장히 큰 치욕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혁신당과 천 대표님의 입장은 하던 재판은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거군요. 그거야 법원이 판단할 이야기지만 최소한 민주당이 과거에 해왔던 얘기들은 다르다 생각합니다. 네, 서 위원장님, 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로남불로 보인다는 그 과거 사례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예, 부끄럽지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맞추어서 입장을 표명하고 특히 학자들이 또 입장을 바꿔가고 이런 건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고요. 과거 잘못된 판단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하는 거고 앞으로 자기 진영이 유리할 때는 이런 결정을 하고 또 불리할 때는 다른 결정을 하는 이런 이중적 행태를 취하지 않도록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일정한 성향을 갖고 있는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들은 특별히 좀 많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이 깊이 좀 고민하고 생각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선 이후에 이제 각 당의 개편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혁신당 천 대표님께서 당대표 권한대행직을 꽤 오래 맡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전당대회 계획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곧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해서 아마 늦어도 7월 중에는 전당대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제 직위가 너무 긴 것은 좀 너무 긴 게 너무 오랫동안 일단,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우리 사실 제 권한대행 임기가 기본적으로는 대선 때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당대표를 당연히 뽑아야 하는 것이고요. 저도 무리하게 제 임기를 구태여 늘릴 그런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곧 저희도 이번 여름 중에 전당대회를 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 당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은 계십니까 좀? 아직까지는 너무 초기 단계여가지고요. 저희가 스케줄도 좀 나오고 룰도 좀 정해지고 하면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 의원님, 민주당도 원내대표 선출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김병기, 서영교 의원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어떤 분이 과연 원내대표직을 맡게 될까요? 지금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일기 체제가 완전히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강성 팬덤이 다수 참여하는 권리당원 투표까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를 더 원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이번 투표에 표심을 자극하는 굉장히 큰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국회의원들도 그 점을 찾아가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권리당원들도 그 점에 착안해서 표를 던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 대통령이 누구를 더 원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건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로 늘 마무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질문은 피해 가십니다. 이렇게. 자,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천 대표님, 이준석 의원이 3차 토론에서 했던 그 이른바 젓가락 발언에 대해서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오늘 오전 기준 한 48만 명 정도를 넘겼습니다. 개혁신당의 지금 대응 방향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저희는 이제 겸허하게 또 저희의 표현이 정제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계속해서 사과드리고 아쉬움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와 이제 별개로 저는 이렇게 청원이 많이 올라왔다, 계속해서 경마식으로 몇만이 넘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과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물론 그 국민들의 의견도 저희가 잘 받아들이고 또 잘 참고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저희가 보면 각각의 정부에 대한 아마 문재인 대통령 때였던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 퇴진에 대한 서명이 140만을 돌파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라면 그게 전체 국민의 의견을 다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물론 많은 국민들께서 이준석 후보의 당시 후보의 언행에 대해서 또 아쉬운 면들도 있으시겠지만은 그와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직을 이렇게 몇만 단위, 몇십만 단위의 이 어떤 반대 세력 때문에 박탈해야 된다라고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큰 어떤 역풍을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민주당과 여러 조국 혁신당을 포함한 여러 정당에서 징계안도 내놓으시고 제명해야 된다고 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큰 오만함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의 오만함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동용 의원님, 일각에서는 이준석 의원을 때리면 때릴수록 민주당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으로 보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민주당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 주변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에서 보여준 태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젓가락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이준석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었고 또 비호감의 강도도 세진 거 이거는 좀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예. 그러나 대통령 후보가 그리고 국회의원이 마음에 들지 않은 말을 했다고 제명을 하겠다고 들으면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인에 대한 비호감도가 커졌다면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면 될 일이에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술자리 토론을 통해서 생각을 표명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그게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어지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런 분위기가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명 청원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원인지 구체적으로 좀 실무적인 차원에서 주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민주당원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런 흐름은 민주당의 일방 통행의 한 예로 이해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너무 이렇게 좀 여론 몰이하듯이 이렇게 쓸려가듯이 이 문제가 처리되면 안 됩니다. 조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이 문제를 좀 접근하고 정치인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우리가 곱씹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짧게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내용은 좀 어떻게 정리가 될 걸로 보고 계십니까? 천 대표님? 아마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끝까지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6월 30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아마 그때까지는 임기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나름대로 당 개혁을 그때까지 밀고 가겠다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6월 30일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당내 개혁 내지는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에서 관철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평가 높게 합니다만은 약간 슬프게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만큼이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비합리성과 비상식성이 더 드러나는 결과로 오히려 안 좋게 작동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국민들께 외면받고 그냥 제대로 된 개혁 없이 결국 그냥 세력 다툼으로 전당대회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은 이 친한계 특히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당권을 좀 잡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번 최종 경선에서 상당히 높은 당내에서 지지를 받았고 특히 김문수 후보가 또다시 당대표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일부에 있습니다만은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까지 당내에서 원래 인기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어떤 매력도가 있는 정치는 아니거든요. 이번에는 한덕수 파리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저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소동용 의원님께서는 지금 국민의힘 당내 내용은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길을 놔두고 지는 길을 선택했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지금도 여전히 친한 친윤의 이름으로 싸우고만 있습니다. 진보건 보수건 간에 국민이 좋게 보아줄 건덕지가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뭐 표대기를 통해서 어떻게든 상황은 정리가 되겠지요. 그러나 내용이 정리된다 하더라도 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거냐? 그거는 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에서는 후보 시절 공약한 공약들을 시급하게 좀 지켜달라 이런 요구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수 국가산단과 광양 철강 산업을 위기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특별법을 시행해달라 얼른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서 의원님? 좀 최근에 이제 포항시가 철강산업특별지원법, 2차 전지산업특별지원법 제정을 건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특별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옳으냐, 특정한 산업군이 어려울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의식은 있고 반대 의견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우선 좀 내용적으로요.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석유화학 기업을 사업 매각과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사업을 재편하는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국내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치 친환경 위주로 전환해서 근원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텐데 이제 이에 대한 지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특별법을 통해서 할 거냐, 아니면 정부의 정책 지원과 기업의 자구 노력 그리고 상호 협력 강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철강 산업의 경우에는 지금 뭐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서 탄소 배출량 1위 산업이 철강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철강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탄소 중립 기술력을 통해서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걸 안착시켜야 하는데 이게 이제 기업에서는 또 그런 노력들을 다 하고 한편으로 이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그린 수소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체계가 마련돼야 하거든요. 이 문제는 정부는 물론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막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기업과 정부, 지자체 간의 상호 협력과 논의들을 통해서 빨리 방향과 계획을 세우는 게 우선이다. 그거를 실현하는 방법이 특별법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책 협의를 통해서 할 것인지는 또 논의하면 될 문제인데 방향도 못 잡고 가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각 관계자들이 좀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천 대표님께서는 이 철강 산업과 국가산단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를 어떻게 새 정부가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또 특별법 시행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지금 여수 같은 경우에도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긴 했지만은 선제 대응 위기 체감이 지역 그렇게 잘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특별법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특히 방금 말씀하신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의 전환을 함에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여수든 광양이든 좀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투자 부담은 국가 R&D 예산으로 좀 적극적으로 덜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좀 대기업에 대해서는 R&D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좀 소극적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런저런 지원, 특별법 이런 것보다도 현금 보조금 지원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잘 다뤄야 할지는 개별적인 상황을 보고 저희도 잘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여수공항 국제공항 승격 같은 주요 현안들도 공약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약이 실현되기까지의 정말 많은 과제가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서 의원님. 먼저 국립의대 설립은요? 예. 국립의대 설립하려면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선결돼야 하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저항이 아주 거셌고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을 비판만 했을 뿐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과 그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전혀 내놓지 않았었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의료계가 결국 윤석열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투쟁력은 극대화되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의사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의대 정원 증원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이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이거 추진하다가 실패했던 적이 있는 정책이어서요. 아주 세밀하게 접근해야 되고 깊이 있게 이 문제를 잘 연구해온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정치가들이 다 머리를 맞대서 깊이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내기 위한 노력들이 먼저 좀 선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국제공항 승격 문제는요?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또 공약이었던 부분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같이 좀 저는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예. 이게 국제공항을 통해서 뭘 어떻게 이루고자 하는지부터 차근차근하게 계획을 좀 내고 그에 대한 효과도 점검해 가면서 방법들을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 대표님 여쭙겠습니다. 국립의대 설립 또 여수공항 국제공항 설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당연히 뭐 의대 설립이야 필요한데요. 지금 근데 아직 그 의료 대란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섣부르게 어떤 대규모 증원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의료계와 충분히 대화를 해나가면서 추진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 국제공항 이슈는 지금 우리가 무안공항과 또 우리 순천 여수 뭐 우리 동북권에서는 김해공항으로도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지금 여수에 또 국제공항 수요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럴 경우에 이제 전체적인 우리 공항 수요에 어떤 좀 영향이 있을지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지방분권혁신공동위원장,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6월 10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